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엔데믹 시대죠.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 22년 하반기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 시대가 아닌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 이제 이 감염병을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 국제기구가 관리할 일이 아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마치 지역 풍토표처럼 다뤄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2022년 하반기 그렇게 희망찬 경제 국면을 만날 것 같은데, 그런데 21년 상반기에 발생했었던 미러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또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IPEF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립이 다시 시작됐다.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격돌을 이루는 시점. 그래서 22년 하반기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또 22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했고 22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엄청난 변수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컨셉에 긴축의 시대라는, 또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이라는 이 부제를 담긴 이 책을 발간하면서 여러분께 이 책의 저자직강 컨셉으로 짧게 축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2020년 우리는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21년, 22년 세계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다. 물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매우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더라. 바로 백신 보급의 속도에 따른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기조에 먼저 선진국들이 자리 잡는다. 정말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어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꿔나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이렇게 점선처럼 회복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충격이 작용한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보복적 수요를 보여주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시점이 지나도 투자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비교해 보신다면 유독 이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그 충격 이후의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빨랐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회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의 회복되는 그런 경제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OECD, 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20년 2분기에 충격을 경험하고 나름의 회복되는 국면에 놓여져 있었는데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고 그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그것이 주는 그 충격, 결국 경제가 뚜렷하게 엔데믹 시대로 가면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러시아 전쟁 이후 경제가 다시 한번 억누르는, IMF는 이런 표현을 setback 이렇게 표현했죠.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세를 저지한다, 방해한다. 전쟁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setback 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 준 그 큰 충격은 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쇼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과 후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22년 3.9, 신흥국은 5.9, 이렇게 IMF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를 해놨었는데 러시아 전쟁 이후 이 IMF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수정 조정이 이렇게 3.9에서 5.7%로 5.9에서 8.7%로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한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 쇼크,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쇼크는 이 둘 숫자 간의 차이값이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상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다. 가장 낮은 금리, 제로 금리를 도입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도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나름의 경제 회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를 정상화하는 기조에 있다가 이 전쟁이라는 충격과 함께 인플레이션 쇼크가 왔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 결국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물가를 잡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의 방향 때문에 긴축의 시계가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22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22년 한 해 동안은 그리고 23년 중반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긴축의 시대라고 이름해도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22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스탠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국제 유가 전망 부분을 들으셨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 유가 전망은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향 안정화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시점과 비교해도 상당히 고유가 시대라는 것은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유가 시대이지만 국제 유가의 고점은 22년 2분기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가장 높은 국제 유가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물론 몇몇 변수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봉쇄가 있었는데 그게 풀려나갔어요. 그러면 중국의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죠. 또 EU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경제 제재 이것을 합의안에 도출을 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대봉쇄가 다시 된다거나 아니면 대봉쇄가 없이 계속 꾸준히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거나 세계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원유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국제 유가의 흐름이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인 EIA의 전망 그리고 주요 IB뱅크들의 전망은 어쨌든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그 이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기관들은 국제 유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특히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위협은 더 커지고 세계 경제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뚜렷하게 성장하면서 공장 가동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21년, 22년까지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원유 생산, 석탄 생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다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3년, 24년까지도 고유가 시대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 다만
그 고유가, 유가의 고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니터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2년 2분기가 고점이겠구나. 그래서 22년 하반기는 22년 상반기만큼 고유가는 아니겠구나. 여전히 고유가 시대겠지만 그렇게 스탠스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계속 꾸준히 보여드렸던 것처럼 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1%,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그런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요. 21년 나름의 회복되는 흐름, 22년까지도 회복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 조종폭이 등장했고, 이것은 또 다른 변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하향 조정했었고, 이후에도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평년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런 경제는 더 혹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률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물가 상승률이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가 자산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소득은 안 늘어, 물가만 올라, 집값은 떨어져,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과는 달리 나의 체감 경제는 더 혹독할 수 있겠구나. 자, 22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20년 마이너스 0.9%의 충격을 한국 경제도 경험을 했었고요. 21년 뚜렷하게 회복되고 22년에도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세 가지 시나리오예요. 중립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래도 평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더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보여주면 금리의 역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금리의 역습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투자가 위축되죠. 투자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또 침체돼요.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소득, 소비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더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시나리오 2나 3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입니다. 21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이 불안한 그런 경제 흐름이 계속 유지됐었다면 22년 하반기에는 그 불안한 요인들이 폭발하는 시대, 특히 IPEF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또 격돌이 되면 세계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우리나라의 공급, 원자재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긴축의 시대, 긴축,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